EUV용 PR이었고 하나가 고순도 볼산이었고 하나가 이제 PI였거든요. 폴리 이미지라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필요한 소재였는데 EUV용 PR은 이제 동지 세미킨 그때 국산화를 해버렸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계속 막 근데 막 2나노 하겠다, 1.8나노 하겠다 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일단은 이제 뭐 블러핑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고 예산을 따먹기 위한.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아무래도 인텔이 지금 공정 기술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 회사는 나하고 경쟁사인데 공정 기술도 없으면 굳이 파운드리를 맡길 이유가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팹리싱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차세대 기술을 빨리빨리 하고 있어 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해야지 그래도 영업적으로나 어떤 대정부 메시저로나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이 있든 없든 간에 네. 그 CEO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뭐 인텔이 사실대로 우리 지금 10나노에서도 수율 잘 안 나오고요. 7나노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 저기에다가 세금 몰아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네. 우선 이분 우리 말로 이분 거짓말일 수 있지만 네.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3나노부터 시작해서 쭉 가려면 EUV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EUV 장비를 주문을 걸어 놓는 대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쓰는 그 EUV는 그 인텔이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산 게 없고 그 지금 EUV 이후에 차세대 하이 NA EUV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개구율을 기존에 그 0.33에서 0.55로 이제 개구율을 높여서 어떤 광량을 더 좋게 해서 2나노부터 쓸 수 있는 그 장비인데 거기에 이제 하이 NA 그 초도 물량이죠. 예. 한 20대 정도를 지금 선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인텔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27년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네. 그거 들여오고 뭐 네. 하고 하면 양산은 그 이후쯤 되겠네요. 그렇죠. 한창 뭐 2020년대 말쯤에야 이제 뭔가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 같고 그때 뭐 패키싱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반도체 사이클 한번 이미 끝난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TSMC랑 삼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EUV가? 지금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EUV 연간 생산량이 한 40대 정도 돼요. 연간으로. 그럼 보통 40대 만들면 20대는 항상 TSMC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3대, 14대. 그러니까 보통 13대 정도 사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한번 네덜란드 넘어가면 한 대 더 줘요. 그래서 14대 정도는 이제 삼성이 가져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파운드리에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디램하고 같이 써야 돼요. 네. 디램도 쓰고 파운드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나머지 6대, 7대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뭐 이런 쩌리 업체들이 피 터지게 이제 네, 한 대씩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파운드리랑 뭐 약간 메모리 업체사랑 그 EUV 자체 장비가 좀 덜 필요한가요? 메모리 쪽은? 디램은 이제 16나노부터 EUV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16나노에서 이제 14나노로 내려오면 EUV 그 마스킹 수가 기존에는 한 개 레이어만 썼다 그러면 이제 5개 레이어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12나노로 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0나노로 오면 엄청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디램도 앞으로 엄청 EUV를 많이 써야 되고요. 네. 기존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썼고. 네. 그거 똑같죠. 파운드리도 기존에 4나노에서 3나노로 가면 훨씬 더 마스킹 수를 많이 써야 되고요. 2나노로 가면 더 많이 써야 되고. 네.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는 점점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공급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ASML이 그럼 EUV를 증설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품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어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ASML이 플랜 자위트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덜란드에다가 엄청나게 큰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향후 2, 3년 안에 생산량을 지금의 2, 3배씩 계속 늘리는. 그리고 이제 지금 EUV 장비보다 더 어떤 뛰어난 하이 NA EUV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쓰는 EUV가 대당 2천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 EUV가 한 대당 한 3천억 정도 하고요.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대당 4천억이 넘어요. 네. 근데 줄 서서 다 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행했으면 벌써 증설 쫙 해가지고 쭉쭉 팔아야 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그쪽이 앞단에서 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저번에 뭐 화웨이 때 한번 사태 났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 뭐 좀 기술 많이 따라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7나노 공정이잖아요. 7나노 공정이면 EUV를 써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 DUV라고 하는 불화 아르곤을 써서 이제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칩을 만약에 한 15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대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티 패터닝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1억 화소짜리 사진을 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EUV는 한 방에 딱 찍어서 1억 화소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DUV는 5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써서 그러니까 한 2,500만 화소짜리를 써서 4번 찍어서 이걸 붙여서 2억 붙여서 이 회로를 구현하는 거예요. 공정이 우선 지저분하니까 돈도 많이 들 거고 수율도 확 떨어지고요. 예, 확 떨어지고. 왜냐하면 마스킹이라는 그 공정 한 번이, 그러니까 멀티 패터닝이 늘어나면 마스킹 공정 수가, 스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스텝 수에서 100% 수율이 나오진 않잖아요. 보통 뭐 90% 수율이 나온다 그래도 그러면 0.9에 몇 성이 되는 거죠. 마스킹 수에. 만약에 마스킹 40번 해서 만든다 그러면 0.9에 40성이 되죠. 그러면 수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과 이제 뭐 나머지 미국과 이제 그 반도체 그 기술이 격차가 많이 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선단 공정 쪽으로 틀어막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어떤 비효율적인 거나 일단 7나노까지는 했는데 아마 5나노나 4나노까지는 아무래도 멀티 패터닝을 해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정설인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는 게 그 선단 공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28나노짜리 팹을 수십 개를 짓고 있어요. 전국 정부 자금을 막 대줘가지고 막 짓게 하겠는데요. 밀어줘서 그러면 자국 기업들이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막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엔지니어들 막 데려와서 수율이 올라가면 여기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화 돼버립니다. LCD가 그랬고 LED가 그랬고 태양광이 그랬어요. 맞습니다. 태양광이 그랬고 뭐 2차전지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쟁사들 다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 올리죠. 이제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레거시는 내가 장악을 하겠다. 맞습니다. 하이엔드는 포기하더라도. 하이엔드는 그 투트랙으로 하는 거죠. 하이엔드는 하이엔드대로 열심히 하고 28나노대를 레드오션화 시켜서 그러면 여기를 장악하면 이쪽 장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반도체를 제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AI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AI가 지금은 서버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할 때 자사의 서버에다가 이 그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런 엣지 디바이스 있죠.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하이엔드 선단 공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쪽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이 이 AI 산업에서 상당 부분 또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샤오미 제품에 뭐 AI 들어간다 했을 때 거기는 다 그냥 자체 거로 싹 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피해보는 회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 기존에 이제 어떤 레거시 공정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피를 보겠죠. 대표적으로 UMC나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국내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어떤 반도체 하는 국가들은 레거시 공정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레거시 팹을 돈을 주고 지금 뭐 신규로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할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스마트폰 짓겠다고 공장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런 그 28나노 칩을 많이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나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백도어 같은 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쫙쫙 빨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I의 경쟁력은 더 그러면 미국이 거기까지 차단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선단 공정은 어쨌든 EUV 그런 것들 맞고 뭐 14나노 뭐 SMIC 기술 맞고 뭐 19나노 DRAM 기술 맞고 128단 낸드 기술 맞고 하면 되는데 레거시 공정을 또 막을 명분은 없죠. 자국 기업들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돈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저평가돼 있다. 뭐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으로 보고 있으세요? 지금 보면 어떤 전통 수요 쪽에서 피해를 본 회사들 오히려 역발상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어떤 소재죠. 케미칼류.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케미칼류들을 예. 하는데 감산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이게 감산이 조만간에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투자가 되면 턴어라운드가 될 거 아니에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만으로 약하고 이제 새로 뜨는 산업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 거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캐시카우가 좋아지고 멀티플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뭔가 신사업이 붙어주는 쪽.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전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동진 세미캠은 그럼 어떤 네. 회사입니까? 동진 세미캠은 네. 이제 그 노광 공정, 우리 ASML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 그러니까 감광액이라고 하죠. 이제 네. 포토 레지스트라는 그 케미컬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그러면 노광 공정이 할수록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건데 네. 기존에는 브라크립톤, KRF나 ARF 뭐 이런 쪽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EUV용 PR까지 국산을 했어요. 요게 이제 2019년에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보면 누르기 위해서 3대 핵심 소재를 수출 제재를 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EUV용 PR이었고, 하나가 고순도 불산이었고, 하나가 이제 PI였거든요. 폴리이미드라고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예. 소재였는데, 그 EUV용 PR은 이제 동진 세미캠이 그때 국산화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고순도 불산은 솔브레인이 국산을 했고, 네, 폴리이미드 요 소재는 그냥 유리로 바꿔가지고 회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되죠. 아, 괜히 눌러봤자 국산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는 그 규제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원래는 사는 사람이 갑인데 파는 쪽에서 갑질을 했더니 이제 이런 우리한테는 좋아진 결과가 나왔죠. 네. 솔브레인이면은 식가격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디스플레이도 좀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주력이었다가 반도체 쪽이 이제 지금은 메인이 됐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 쪽에 둘 다 많이 이제 그 PR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그 낸드 플래시 쪽에 그 식가격 에찬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인산계 에찬트를 주로 합니다. 이게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층수를 막 128단, 176단, 뭐 236단 이런 식으로 계속 쌓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기존의 뭐 듀라막, 뭐 사나막 이런 것들 층층이 쌓아서 그걸 폭 담그면 선택적으로 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는 용액을 이제 파는 회사인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면 바닥을 그때부터 찍었다. 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제 솔브레인이 어쨌든 낸드 플래시 업황이 돌아서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예. 그 공정에서도 식가격을 써야 됩니다. 오. 그거는 이제 초산계 에천트라고 해서 인산계랑 좀 다르긴 한데 거기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요걸 낸드 플래시처럼 폭 담궈가지고 요 그 특이한 3차원 구조를 깎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을 2차 전지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2차 전지도 신상장 산업으로 둘 다 하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라는 그런 쪽을 이제 예. 지금은 블랙 카본을 쓰잖아요. 예.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에 필요한 그거를 블랙 카본을 쓰는데 도전제를 요걸 이제 CNT 탄소 나노 튜브를 가지고 대체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유럽의 노스볼트 쪽에 꽤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 향도 꽤 이제 하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액이 있죠. 예. 그 전해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해서 반도체로 해서 이제는 2차 2차 전지까지 맞습니다. 돈 되는 사업을 따라다니고 있는. 맞습니다. 그 구조가 변화할 때쯤인데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주력 사업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이제 조만간 이제 거기도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업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 말고도 해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거나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에서 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는 회사들은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은 그 엔비디아만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AI라는 생성형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얘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론을 하면 여기 서비스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 외에 자사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되면 또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자동화 툴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2.5D 구조잖아요. 네. GPU하고 HBM 아파트가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빨리빨리 통신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IP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램버스라고 하는 회사. 예. RMBS라고 이제 티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져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근데 그 오사치라고 하죠. 이제 아웃소스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지금 이제 세계 1등이 ASE 대만 업체인데 미국에 2등 업체가 있어요. 엠코 테크놀로지. 미국에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보통 이제 서학개미 친구들 보면은 네. 큰 시총 큰 회사들 위주로만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이제 앞으로 커갈 작은 회사들 많이 몰랐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들어보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좀 반도체에서 기술력 뛰어난 기업들 있지 않나요? 지금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다 봐야 되고요. 예. 일본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정말 히든 챔피언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칩을, 웨이퍼를 이제는 점점 얇게 갈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 안 돼요. 층고는 유지하면서 칩 층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갈아줘야 됩니다. 이걸 백그라인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커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가 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텍 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5D 구조에서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기판이 플립칩 BGA라는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정말 잘합니다. 와, 지금 저는 그냥 한번 살짝 물어봤는데 이렇게 깊숙이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CXL 디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존의 우리 컴퓨팅 방식은 그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죠. 이제 우리 70년 전에 그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하고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거의 컴퓨터에 대한 컨셉을 그때 고안을 했고 지금 쓰는 것도 다 그 구조예요. 네. 그래서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거든요.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여기서 병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는 우리 SSD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잖아요. 여기서 불러오는 데이터 속도가 너무 못 따라오니까 프로세서가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이라는 굉장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된 D램을 중간에 버퍼를 갖다 놔요. 그게 지금의 폰 노이만 구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AI라는 거는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요, 얘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 프로세서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로 HBM이라는 걸 쓰는 건데 예. 이것도 메모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슬롯을 확장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죠. 그게 CXL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예전에 그 스토리지 부족하면 그 SSD 외장 SSD 꽂아서 썼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CXL도 우리 그 외장 SSD처럼 그 인터페이스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꽂아서 쓰면 이거를 몇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늘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 연산이 프로세서가 엄청나게 고성능을 내더라도 예. 메모리의 병목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할 때 CXL이라는 이제 D램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듭니까,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반도체 회사들, 뭐 우리나라 중에서 네. 뭐 우리나라 회사는 보통 우리나라 다 내수용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데들도 있어요. 그 해외 판매하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대표적인 게 뭐 한미 반도체죠. 네, 한미 반도체는 주로 대만의 ASE나 미국의 M코 같은 데다가 주로 팔아서 마진율을 거의 40%씩 남기죠. 왜냐하면 독점이죠. MSVP라는 거하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칩기를 붙이는 TC 본딩 이런 쪽으로 이제 독점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마진율이 높고 TSMC 쪽에다가 그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팔아서 거의 50% 이익 내는 회사가 있어요.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마진율이 높고 나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예. 이제 테스트 소켓 하는데 이제 리노핀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 소재까지 뭐 소켓까지 같이 파는데 그런 회사도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익률이 그래도 30% 중반씩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은 그럼 공부해서 좀 돈이 되려면은 메이저 회사들 말고도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도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요. 예전에는 우리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만 뭔가 그냥 뭐 해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국내 대기업한테 잘 팔아서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뜨는 회사들, 뭐 한미반도체나 뭐 HPSP나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TSMC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K-팝에서
이제 BTS 같은 업체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가 BTS는 아니고 아직까지 여전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식으로 단가 내고 당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상당수인데 그 중에 아주 특출난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대한민국에 좀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 또 새로운 또 호재 중에 하나가 짐 켈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사실 세계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메모리 쪽이거든요. 메모리 쪽에 거의 포커싱 돼 있고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비메모리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사실 전 세계 비메모리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메모리보다 3배 이상 큰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냥 비메모리라고 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시장 하나를 타깃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설계 쪽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예. 전체 어떤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설계 쪽이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한 설계 쪽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포인트, 어떤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짐 켈러라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세계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명의 천재가 그냥 1000명, 10,000명의 엔지니어를 압살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네. 아니면 스티브 잡스, 네. 그리고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 이런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짐 켈러가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칩을 설계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애플의 AP, 예. A 바이오닉 칩, 네. 네. 애플에 한 2, 3년 일했을 거예요. 그거 설계해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망해가던 AMD에 들어왔어요. AMD 그때 정말 불도저 아키텍처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리사수 CEO하고 둘이 이렇게 세우고 왔죠. 그때 우리 지금 쓰는 멀티코어 있죠. 이거를 설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젠 아키텍처, 우리 지금 라이젠, 네. 라이젠 시리즈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AMD를 우뚝 세워놓고 또 2, 3년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테슬라로 갔습니다. 그래요? 네. 테슬라 가서 지금 자율주행차 칩이죠. FSD. 네. 아.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칩. 이거 설계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갔냐면 망해가던 인텔에 가서 인텔이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사파이어 레피즈부터 좀 쓸만하잖아요. 네.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지금 메테오 레이크하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에로 레이크까지 설계해 놓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스타트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이 사람 데려가려고 난리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데려오면 되잖아요. 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네. 더 이상 자기가 뭐 어떤 회사 들어가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텐스토레트라는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수주를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1억 달러 펀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시리즈 A인지 B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억 달러 중에서 80%를 우리나라 기업이 됐어요. 현대차 그룹이 50% 들어갔고요. 삼성이 30%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협력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1차원적으로는 네. 그래요. 이제 일단 삼성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좋은 칩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IP 설계 생태계가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뭔가 고민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IP라는 게 생겨요. 예. 그 IP가 지적 재산이 되는 거고 그게 1차원적인 거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거스 히딩크처럼 대한민국의 축구 시스템, 유소년 시스템부터 다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설계 어떤 산업 자체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하는 칩이 그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인텔이나 AMD 같은 업체들은 X86 계열을 가지고 그쵸. 설계를 하고 지금 대부분 자체 주문 설계 칩은 ARM 아키텍처 기반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상장한 ARM이 제공해주는 아키텍처 기반인데 이 사람이 설계하는 거는 리스크5 기반이에요. 리스크5라는 게 ARM 아키텍처의 유일한 대체제인데 이게 약간 리눅스 같은 거예요. 오픈 소스처럼. 최근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리스크5 때문에 그 중국 그 칩 업체들이 미국의 그 IP를 회피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짐 켈러는 아무래도 뭔가 자유로운 거,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나키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AI를 구현하거든요. 그러면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는 TSMC하고 애플이 제일 IP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좋은 IP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삼성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되죠. 이런 IP들을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크5 쪽에서 짐 켈러하고 막 하다 보면 리스크5 쪽에서는 선점 효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고 싶은 패미스들한테는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네. 역전을 위한 한 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짐 캐럴을 잡은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업종 또 투자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우라카미 쿠니오 이제 증시 사계절론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 사이클이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금융 장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엉망인데 막 유동성이 풀리면서 막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였고, 이제는 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같이 그냥 다 회피하잖아요. 웬만큼 그렇죠. 뭐 이제 폭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올라오는 건데, 이제는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공부를 더 해야지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 캡이 좀 큰 시총이 큰 기업들을 위주해서 좀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미들캡? 아니면 좀 약간 스몰캡? 어느 쪽이 좀 나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뭐 주식 시장에 정답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도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CEO까지 뭐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제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칠게 받고 매크로 이슈들,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뭐 이게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바닥에서 산업적으로 턴한 거는 저는 거의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뭐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본인의 투자 그리고 그 조급증을 털어내는 그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탐욕보다는 좀 더 조심조심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투자를 좀 더 탄탄하게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덕분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